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7일을 공개합니다. 베트남 전쟁 초기인 1962년 3월 14일 약 90명의 군인을 태운 미군 수송기 플라잉 타이거 라인 739편은요.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목적지인 베트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현재 위치를 보고하라. 739편 응답하라. 마지막 교신으로부터 몇 시간 후 739편은 갑작스럽게 연락이 두절 태평양 한가운데서 감쪽같이 실종되는 전대미문의 실종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사고가 발생한 날은 맑은 날씨로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요. 739편이 실종된 곳은 전투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두 개의 불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사고 당일 739편의 비행 지점 인근 바다에서 항해하던 라이베리아 유조선 승무원들이 하늘에서 밝은 섬광을 목격했으며 불에 휩싸인 두 개의 물체가 바다에 빠졌다고 증언한 겁니다.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잔해가 이제 두 개로 박살이 나면서 폭발이 일어났거나 네. 이게 근데 외부의 공격이 없으면 그게 힘들거든요. 실종된 739편을 찾기 위해 미 함대와 공군 등을 투입. 약 8일간 태평양 52만 제곱킬로미터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지만 시신이나 잔해 등 그 무엇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큰 수정군이죠. 그러게. 그리고 1년 후 미국 민간 항공국은 비행 중 파괴된 것으로 보이나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어허. 그리고 미국 정부는 739편이 전투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가 났다며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관에 739편에 탑승한 군인들의 이름 등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섬광은 일부러 저기 격추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뭐 만든 것 같고 다른 데 이제 납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근데 군 수송기라는 게 뭐 내부에 적이 있어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아니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잔해가 없었대요. 이거 진짜 미스터리하네요. 1968년 6월 15일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지나던 미군의 순찰함. 그런데 미러지 비행기가 아군을 공격 중. 지원바람, 지원바람. 순찰함은 정체불명의 비행체에게 공격을 받아 침몰했고요. 안타깝게도 5명의 사망자가 발생.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호주군의 구축함 역시 비무장지대에서 의문의 비행체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침몰한 순찰함을 뒤따르던 두 번째 순찰함에 타고 있던 군인들에 따르면 그날 밤 의문의 비행체가 발견됐고 곧바로 앞서가던 순찰함이 파괴되면서 밝은 빛이 터져나왔어요. 당시 미군은 정체불명의 비행체를 적군의 헬리콥터라고 불렀지만요.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에 미군과 호주군의 적군인 베트콩의 헬리콥터가 출격했다거나 아군의 헬리콥터가 비행했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없었다는 얘긴데 그럼 뭐지? 아니 뭐 적군도 아니고 뭐 비행 기록도 없다 그러면 의문의 그 비행체는 있었다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점은요. 미 공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전후로 사고 지점인 비무장지대에서 약 30개의 이상한 불빛의 움직임을 발견. 이 수상한 빛은 6차례나 목격됐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빛은 밤에만, 특정 지역에서만 발견됐다는 겁니다. 진짜 외계선인가? 그리고 베트남 전쟁 당시 군인들의 의문의 불빛과 함께 목격한 비행 물체 중 일부는요. 당시 500km 속도의 미군 비행기보다 3배 빠른 속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의문의 불빛과 정체불명의 비행체에 대해 UFO가 배들을 공격한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거 말고 할 소리가 없다, 진짜.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8일을 공개합니다. 게임 광고 소문의 진실은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진주만 공습 사건. 당시 미국은 188대의 항공기가 파괴되고 군인 2,000명 이상이 전사하는 큰 피해를 보았고요. 역사상 최초로 자국의 영토가 공격당한 것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스크래치였던 거죠. 자국의 영토가 공격을 당했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저 진주만 습격 때문에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을 한 거니까. 미 전역이 전시태세에 돌입, 잔뜩 긴장한 가운데 한 광고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보시죠. 뭐야 이거? 주사위 아니야?
진주만 공습이 있기 16일 전인 1941년 11월 22일 한 잡지에 실린 이 주사위 게임 광고가 사실은 진주만 공습을 예고했다는 겁니다. 아니 저게 예고라고? 왜 그렇지? 누가? 흰 주사위에는 XX, 12, 24라는 문자가 또 검은 주사위에는 0, 5, 7이라는 문자가 쓰여 있죠. 어? 자, 여기서 XX는 죽음을 상징하고 주사위에 새겨져 있는 숫자 12와 7이 진주만 공습 날짜인 12월 7일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탐조 등의 밤하늘을 비추는 듯한 그림과 함께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공습 대피소에서 긴 겨울밤을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기 밑에 있네. 가공식품, 양초, 물병, 비타민 등도 잊지 마세요. 어머머. 아니 근데 사실 미국은 공습 대피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미국은 저건 영국이나 프랑스 애들이 주로 있었던 거고. 자국 영토가 공격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저 그림 자체도 대피소에 있는 모양 아니에요? 이렇게 좀 어두컴컴한 데서 모여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FBI가 조사에 투입, 광고를 낸 잡지사를 조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광고 사본이 잡지사에 전달될 당시 이를 의뢰받은 직원은 누가 광고를 의뢰했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어?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전달을 해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냄새 나네, 냄새 나. 아, 냄새 난다. 어쨌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FBI가 사건에 관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게 사건이 미궁에 빠지려던 찰나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광고 의뢰인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지게 되는데요. 누구? 해당 광고가 실린 또 다른 신문사에 광고 수정 요청 연락이 온 겁니다. 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 자, 신문사에 연락을 한 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주사위 광고는 단지 홍보 목적이었을 뿐이라고요. 남편이 게임 광고를 만들 당시 본인도 함께 디자인에 참여했다며 진주만 공습 예고서를 부인했지만요. 사건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습 2주 전에 이제 광고가 게시된 것도 이해에 불구하고 광고를 만든 사람도 사망했다 그러고. 저기 진짜 이상한 그림이라니까.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6일을 공개합니다. 로커비 테러의 진범은 누구인가? 1988년 12월 21일 런던발 뉴욕행 미국 여객기가 스코틀랜드 로커비 상공에서 폭발. 아유. 탑승객 전원과 로커비 지역 주민까지 총 270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닌 테러로 판단. 미영 합동수사팀은 일명 로커비 테러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비행기가 떨어진 쪽에도 민가가 있었나 보네요. 피해를 또 입었었던 거죠. 아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네요. 네. 자, 사건 발생 3년 뒤인 1991년 미영 합동수사팀의 발표. 로커비 사건은 리비아 정부 당국이 자행한 테러입니다. 1986년 미국의 리비아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리비아가 로커비 테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테러 용의자로는 M항공의 대표 칼리파 파미아와 항공사 직원으로 위장한 리비아 정보요원 알 메그라이를 지목. 이들이 시한폭탄을 숨긴 카세트 녹음기를 몰타해서 뉴욕으로 탁송한 뒤에요. 런던에서 여객기에 실리도록 공작했다고 추론했는데요. 테러의 증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시한폭탄 장치 파편, 그리고 폭탄과 같은 가방에 있던 옷. 그 사람이 우리 상점에서 그 옷을 산 것 같아요. 몰타의 한 상인이 그 옷을 리비아 정보요원에게 판매했다는 주장이 유일한 증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 사람이 이 옷을 여기서 사갔다라는 건 너무 애매한 표현이지 않나. 저 기억이 나나 그리고. 당시 일각에서는 리비아가 아닌 이란을 로커비 테러 배후로 지목했는데요. 앞서 그해 7월 페르시아만에서 미 해군이 이란 여객기를 전투기로 오인 격추한 사건에 대한 보복 테러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첩보원 중 마르완 압둘 크리사트의 차량에서 로커비 테러 당시 기폭장치로 사용된 기압식 타이머가 발견됐는데요. 하지만 독일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그를 석방했습니다. 야, 근데 이거 타이머가 나왔는데 왜 증거 불충분이죠? 난 타이머가 훨씬 신뢰감 있는 것 같은데. 그 상인의 증언보다 훨씬 그렇죠. 신빙성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시 리비아 당국은 미국의 용의자 신병 인도 요구를 완강히 거부했는데요. 하지만 미국과 영국은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로 리비아를 강력히 압박. 결국 경제난에 허덕이던 리비아는 로커비 테러 책임을 인정했고요.
1999년 테러 용의자들을 인도받은 스코틀랜드 법원은 2001년 알 메그라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복역 8년 만에 석방된 알 메그라이. 종신형이래요. 아니 8년이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종신형 받은 사람이 나올 만큼의 세월도 아닌데. 희생자 수를 생각해봐. 8년은 아니죠. 당시 스코틀랜드 법원은 암 판정을 받은 알 메그라이에 대한 인도적 석방이라고 밝혔지만요. 일각에서는 알 메그라이가 범인이 아니니까 풀어준 거 아니냐라며 의심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실제로 알 메그라이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 그가 석방될 당시 리비아 국민들은 로커비의 영웅이 돌아왔다라며 그를 환대했습니다. 억울한 희생자인가? 아니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닌데 8년이나 가두는 건 그건 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리비아 국가 산업에서 이제 산유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겠죠. 유엔에서 이제 경제 압박을 했으면 힘들긴 했을 텐데 그래서 테러 책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린 게 아닌가.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그래서 뭐 명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사건이 좀 의심스럽네요. 수수께끼가 가득한 로커비 테러 사건. 과연 리비아는 억울한 희생양이었던 걸까요? 사건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5위 공개합니다. 폭격에도 살아남은 지구 최강 모모. 지난해 5월 23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들려온 안타까운 소식. 어제 아침 세턴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턴은 우리에게 하나의 시대를 상징했습니다. 78년 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던 한 생명이 숨졌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전쟁 영웅? 그러니까 모두 추모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아하, 영웅이 아닌가. 영웅이다. 자, 그러면 생전의 그 세턴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죠? 네? 악어? 저기요? 뭘 저기요? 네? 그러니까 저 악어께서 악어께서 존칭으로 올라갔습니까?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을 겪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많죠, 당연히 많죠. 네. 내가 말이야, 이 차 대전에서 히틀러 베를린 살았죠. 히틀러는 다 했어라, 임마, 자식아, 임마. 84세 고령으로 숨진 악어 세턴이. 야, 84세. 때는 바야흐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3년 11월 당시 영국군이 독일의 베를린을 급습. 무려 넉 달 동안 자그마치 45,517톤의 포탄으로 무자비하게 폭격을 했습니다. 이 베를린 대공습으로 인해 무려 4천여 명의 사망자와 만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 베를린의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는 큰 피해가 발생했죠. 그냥 뭐 도시가 촉박하죠. 날아갔네, 진짜. 예. 그런데 우리의 생존력 갑 악어 세턴은요. 대공습으로 동물원에도 포탄이 떨어져 수많은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인 1946년에 한 영국군 병사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무려 3년이나 버티며 생존했습니다. 그래도 패하긴 했지만 어쨌건 전쟁은 끝났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몸집이 저렇게 큰데. 난 안 잡힌 게 너무 신기해. 도마뱀도 아니고 어떻게 악어가 안 잡혀? 이후에 영국군 병사에 의해 모스크바 동물원에 정착했던 세턴.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에이, 이 히틀러의 악어 기분 나빠. 이번에 세턴을 괴롭힌 건 루머. 과거 세턴이 베를린 동물원에 있을 당시 히틀러의 애정을 듬뿍 받는 수집품이었다는 소문이 돈 겁니다. 헐. 이에 방문객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죽을 고비를 맞았지만 다시 한번 기사회생. 아니 그렇다고 악어한테 돌멩이를 던지냐? 히틀러가 데리고 키운 악어였다 하더라도 쟤가 무슨 죄가 있어? 근데 어쨌든 세턴은 참 기구한 삶을 살았네요, 진짜. 그렇죠. 말도 못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도 피해자인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악어 세턴의 미스테리한 생존력은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헐? 사실 세턴과 같은 미시시피 악어종의 평균 수명은요. 30년에서 50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세턴이 숨진 나이는 84세였던 겁니다. 장수하셨네요. 진짜. 근현대 역사를 함께하며 전쟁의 비극을 지켜봤던 악어 세턴. 과연 악어의 눈에 비친 인간의 전쟁,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분쟁 지역에서 모모된 배우.
1930년대 영화 로빈훗의 모험 등에 출연하며 활극의 왕자로 불렸던 할리우드 1세대 액션 배우 에롤 플린. 그리고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은 아들 숀 플린은 1962년 영화 캡틴 블러드의 아들에 출연하며 배우로 주목받았지만요. 연기의 회의감을 느껴 돌연 활동 중단. 그리고 그가 새롭게 선택한 직업은 종군 사진 기자였습니다. 아, 대단하다. 용기가 어마어마한 용기인데. 전장 속에서도 그걸 기록하는 자리잖아요. 딱히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무기를 삼아. 그러니까 비무장으로 전쟁터에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1970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영토 분쟁이 벌어지자 플린은 취재를 위해 현재 호치민 지역인 당시 베트남의 사이공으로 향했습니다. 위험한 여정이었지만 종군 기자였던 플린은 다행히 무사히 취재를 마칠 수 있었고요.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데이너 스톤 기자와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모습. 이후 플린과 동료 기자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잡힌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영토 분쟁 중인 곳이니까 위험하긴 하잖아요. 국경 같은 경우엔. 근데 종군 기자는 그게 협정에 맺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전쟁 용원이 아니니까. 플린이 실종된 이후 목격자는커녕 그들이 체포됐다는 소식도 없었고 그들의 시신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헐. 결국 미국 정부는요. 두 사람은 베트콩에게 1년 넘게 잡혀 있다가 캄보디아의 무장 군사 조직에 넘겨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사람이 반군에게 넘겨져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을 제시.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1984년 공식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말입니다. 플린이 실종되고 20년이 지난 1990년 캄보디아의 한 마을에서 몇 년 동안 미국인 2명이 살았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살았나 보다. 그 두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억류된 채 이렇게 막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억류된 채. 동료 기자였던 팀 페이지는 즉시 캄보디아의 상케 카옹 마을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마을에 살던 한 미국인이 자기가 배우의 아들이라고 하더라고. 어머, 아, 배우 아들 미국인이 캄보디아에 있을 가능성이 저 당시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냥 그 사람 아니에요? 플린이네, 플린. 맞죠? 자, 그렇게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플린의 행방을 찾아다닌 페이지. 마침내 베이메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플린과 동료의 것으로 추측되는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 무덤에 남아있는 유해를 분석한 결과 실종된 플린과 동료 스톤의 체격과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 그런데 말입니다. 수년에 걸친 DNA 조사 결과는 불일치. 그러던 중 2010년 3월 플린의 행방을 찾던 영국의 한 탐사팀은 캄보디아의 캄퐁참 지역에서 거대한 외국인 무덤을 발견. 드디어 플린을 찾았나 싶었지만 모든 DNA를 분석한 결과 플린의 DNA와 불일치. 결국 플린의 행방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 답답하네 진짜.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3일을 공개합니다. 러시아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바로크 예술의 최대 걸작, 호박방. 18세기 초 값비싸고 진귀한 보석인 호박을 무려 6톤가량 투입해 방 전체를 장식해서요. 황금빛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한, 저게 벽지가 아니라 진짜 보석이라고요? 그림 같지 않아요? 그냥 저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 약간 어이가 없을 것 같아요. 말문이 막혀버릴 것 같아요. 들어가는 순간 몇 개 가져오려고요 라고 할 줄 알고 나는 도둑도 아니고 손버릇이에요? 몇 개 뜯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보존이 좀 잘 돼 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 당시 기술로 최고의 기술을 만드는 예술 작품인 거잖아요. 저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보석방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호박방에 닥친 시련. 사실 현재 예카테리나 궁에 있는 호박방은요. 러시아 정부가 1979년부터 24년에 걸쳐 무려 약 87억 4천만 원을 투자해 복원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원래 호박방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감쪽같이 실종! 여전히 그 행방이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누가 가져갔네. 근데 그게 한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아닌데. 6톤이면은 6톤. 트럭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1941년 예카테리나 궁을 점령한 독일군은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호박방이야?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야, 다 가져가자. 호박빵을 장식한 값비싼 호박들을 강탈. 당시 독일령이었던 퀘니스베르크의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945년 연합군이 퀘니스베르크를 폭격. 이로 인해 성 곳곳이 파괴되며 호박빵의 행방도 묘연해진 것입니다. 와. 당시 파괴된 성의 잿더미 속에 일부 호박 조각이 발견되며 호박빵은 폭격으로 소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와. 아까워.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6톤이나 되는데 일부만 또 뭐 조각만 나온다는 게 나는 이것도 약간 의심이 돼요. 자, 그렇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딘가에 호박빵이 존재할 거라고 굳게 믿었고요. 호박빵이 퀘니스베르크의 비밀 벙커 내부에 숨겨져 있대. 아니야. 제3국으로 옮겼는데 거기 점령한 미군이 가져갔대. 호박빵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은 가운데 2015년 폴란드 바우브지흐 인근에서 나치가 빼돌린 황금 보석을 운반했다고 알려진 일명 황금 열차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사라진 호박빵이 이 황금 열차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바우브지흐에는 황금 열차도 호박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폴란드 당국의 발표로 결국 미스테리로 남은 호박빵의 행방. 하지만 보물 헌터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호박빵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2위 공개합니다. 정말 그 바다에 이것이 있었을까?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7월 30일 북대서양. 독일의 U-28 잠수함이 영국 군함들을 감시 중이던 바로 그때 폭탄을 싣고 프랑스로 향하던 영국의 수송선 아이베리안호가 포착됐고요. 곧바로 U-28 잠수함은 수송선을 향해 두 발의 어뢰를 발사. 이후에 영국 아이베리안호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폭발 후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니 도대체 저게 뭐야? 바로 아이베리안호의 잔해 속에서 무려 20m에 달하는 바닥 괴물이 몸을 비틀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것입니다. 바닥 괴물은 좀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아니, 좀 기껏 취재하는데 말도 안 된다. 아니 취재가 약간 비논리적이네. 비논리적이라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건데. 아 근데 그럴 수 있어. 고래나 아, 큰 어떤 저 수상 생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착각해가지고 그걸 괴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당시 바다 괴물을 목격한 U-28 잠수함의 선장이 쓴 항해 일지를 보면요. 4개의 다리 끝에는 물갈퀴가 달린 발이 달려 있었고요. 꼬리는 뾰족했으며 머리는 주둥이로 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였다. 저건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건데 증언을 보고 그런 네네. 거잖아요. 좀 머리는 좀 악어처럼 그려놨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정체불명의 바다 괴물이 목격된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18년 스코틀랜드 근처 대서양 바다를 항해하던 독일 UB-85 잠수함의 윈터 크레치 선장의 증언에 따르면요. 뿔이 있고 날카롭고 반짝이는 이빨을 가진 바다 괴물이 보트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듯 2016년 스코틀랜드 남서부의 스트렐라 해안에서 실제 UB-85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난파선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다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잖아요. 저는 이제 저런 다큐를 좀 많이 보는데 완전 심해. 와, 별 이상한 애들이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물고기는 30m짜리 갈치 알죠? 되게 가끔 떠오르는 거. 그 뱀 용처럼 같은 생긴 거. 거. 용처럼 생긴 거. 그래. 30m짜리 갈치면 진짜 용이죠. 그리고 지난해 2월 스코틀랜드의 한 해안가에서는요. 목이 긴 생물의 해골이 발견되는 등 척추가 엄청 길다. 북대서양 인근에서 여전히 괴물과 관련된 미스터리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미 남북전쟁 잠수함 미스터리. 1800년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도 잠수함이 있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미국 남북전쟁에 투입되기 위해 1863년 건조된 잠수함 H.L. 헌링호. 남북연합군이 개발한 비밀 병기 잠수함으로요. 길이 12m, 높이 1.2m밖에 되지 않아 사람이 몸을 최대한 움츠리고 겨우 기어 들어가야만 했고요. 엔진도 없어 손으로 직접 프로펠러를 돌려야 했지만요. 아우 뭐야, 안 들어가고 말지 저거. 야, 근데 당시 1800년대입니다.
아니 손으로 가서 얼마나 가? 바닷속 비밀 병기로 당시로서는 충분히 위협적인 막강한 무기였습니다. 그렇겠네요. 하긴 레이더 같은 것도 없죠. 물 밑으로 공격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저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위협적인 존재긴 하죠. 그렇습니다. 1864년 2월 17일 북부 구남 후사토니코에 접근한 헐리오는 어뢰 투하에 성공. 그런데 말입니다. 후사토니코를 침몰시킨 뒤 공격 성공 신호까지 보낸 헐리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기지로 귀환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찰스턴의 앞바다에서 영영 모습을 감춰버린 승조원 8명과 헐리호. 아무래도 기계적인 결함 때문에 물이 새지 않았을까. 저 당시 기술력으로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지 않았을까? 지쳐 죽었다. 못 오는 거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아, 올라갈 힘이 없다고? 그렇죠. 자, 헐리오의 행방이 베일을 쌓은 가운데 1995년 4월 드디어 미국의 한 탐사선이 헐리호를 발견. 그리고 2000년 8월 헐리호를 인양하며 실종 136년 만에 헐리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864년 거야, 저게? 그럼 뭐인지 알 수 있겠네요. 조사 딱 해보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양된 헐리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더 혼란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바로 아니, 잠수함 안에 유해가 그대로 있어요. 침몰 당시 전사한 선원 8명의 유해가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제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저 좁은 공간에서 질식사. 그래 산소가 떨어진 거야. 산소가 떨어졌다. 왜냐하면 또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산소 소모량이 늘어났을 텐데 뭐 맞네. 요즘처럼 그렇게 정교하게 계산을 했겠냐고. 그러니까 산소가 질식사야. 떨어진 거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미국 대학교의 한 연구팀이 당시 헐리오의 침몰 당시 상황을 재현 조사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 폭발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헐리호에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게 또 웃기잖아요. 네. 충격으로 선원 사망할 정도면 배는 멀쩡합니다. 야, 근데 뭐 기술력이 대단하긴 한데 너무 좁다. 너무 가깝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손으로 저걸 저었어야 되니까 최대한 물의 저항을 줄이려고 디자인했을 것 같아요. 그랬나 보다. 해전 역사에서 큰 기록을 남긴 헐리호의 침몰 미스터리. 과연 그날 헐리호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소화 속 전쟁 미스테리 19 11일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사라진 토끼 섬의 비밀. 일본 히로시마와 시코쿠 사이에 위치한 오쿠노시마 섬. 둘레 약 4.3km의 이 작은 섬의 또 다른 이름은 토끼섬. 섬 안에 사는 천여 마리의 토끼를 만나기 위해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쿠노시마 섬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섬의 둘레가 4.3km면은 여의도보다도 훨씬 작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 토끼가 1000마리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작은 섬에 유독 토끼가 많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요, 과거 오쿠노시마 섬에는 20명 남짓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갑작스레 오쿠노시마 섬을 찾은 일본군들이 주민들을 섬 밖으로 내쫓은 뒤 급기야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아니 굳이 뭐 잘 살고 계신 왜 주민들을 내쫓죠? 여기를 군인들이? 뭔가 비밀 군사 용도로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요. 대체 그 이유가 뭐냐? 1929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까지 오쿠노시마 섬에서는 아주 은밀한 공장이 가동됐는데요. 그 정체는 독가스 제조 공장.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할 독가스를 실험하고 제조할 비밀스러운 장소로 이곳 오쿠노시마 섬을 선택했고요. 16년간 약 6,600톤의 독가스를 제조, 군사 기밀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당시 지도에서 오쿠노시마 섬을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731 부대 하면서 인체 실험했지. 저런 독가스 쓰지 말아야 될 무기를 만들었지. 참 참혹하네요. 자, 설에 의하면 당시 토끼를 이용한 극악무도한 독가스 동물 실험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일본군은 공장을 폐쇄한 뒤 섬을 떠나고 당시 살아남은 토끼들이 번식하며 지금의 토끼섬이 됐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쌍한 얘기네요, 진짜. 야, 진짜 뭐 썰이고 추정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토끼섬이 된 이유가 너무나 가슴이 아프네요. 진짜. 그러니까 저 토끼들의 조상들이 독가스 실험에 다 이용당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혹시 섬에 사는 수많은 토끼가 이 잔혹한 역사의 미스테리를 간직한
비극적인 전쟁의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9위 공개합니다. 히틀러 뭐뭐뭐 미스터리. 두 기자님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지막 장면. 권총 자살. 권총 자살. 네. 1945년 4월 30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독재자인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연인이던 에바 브라운과 함께 청산가리를 복용한 뒤 권총으로 자살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네. 그리고 다음 해 소련군에 의해서 매장됐던 히틀러의 유골이 발굴, 이후 2000년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서 총탄의 흔적이 남은 그의 두개골을 보관 중이라고 공개했습니다만 이후에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혹과 음모론을 불러 모았습니다. 생전에 보여준 모습은 아주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그가 나약하게 그냥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고 해도 자살했다는 거를 사람들이 쉽게 믿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까? 설마? 그런데 말입니다. 2009년 히틀러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증폭시키는 연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고고학자인 닉 벨란토니 교수가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에 보관돼 있던 히틀러의 두개골 그리고 그의 혈흔이 남은 소파에서 샘플을 채취해 DNA 분석을 했는데요. 그렇지. 히틀러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은 40세 미만의 여성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에바 브라운 아니야? 일단 히틀러라고 하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연인인 에바 브라운의 두개골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브라운의 알려진 사인은 총상이 아니었고요. 해당 두개골이 에바 브라운의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두개골을 러시아에서 가지고 있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 미스터리였어요. 왜 거기가 있는지. 근데 그것조차 뭐 분석해보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까 야 이게 음모론이 더욱더 스물스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9년 뒤인 2018년 미스터리함을 더욱 증폭시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두개골이 히틀러가 사망 1년 전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 속의 두개골의 모양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전했고요. 게다가 러시아가 보관 중이던 히틀러의 치아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그의 치아 일부에서 독극물의 흔적까지 발견됐다며 히틀러가 독극물을 먹고 권총으로 자살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40대 미만 여성의 두개골을 하면서요. 같은 두개골로 조사한 건데 미국과 프랑스의 연구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러시아가 보관하고 있는 두개골은 정말 히틀러의 것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그 두개골의 정체는 뭘까요? 전쟁 미스터리 19 5위 공개합니다. 하늘로 사라진 뭐뭐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30분경 연합군의 프로방스 상륙작전에 필요한 지도 제작용 항공사진 촬영을 위해 이륙한 정찰기 P-38 라이트닝. 그런데 해당 정찰기가 그 어떤 구심도 없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 해당 정찰기 실종 사건에 전 세계가 떠들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이 조종사의 정체였습니다. 응? 조종사가 누구길래 전 세계가 떠들썩해져요? 자, 이분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유명합니다. 전쟁 영웅? 일단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작가입니다. 해밍웨이. 생텍쥐페리. 생텍쥐베리와 해밍웨이. 생텍쥐베리. 그걸로 가시겠어요? 본인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생텍쥐베리. 이거 마침 내가 뭐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지? 뭐 줄 건데? 어? 뭐 줄 건데? 5,000원 주지 뭐. 실종된 조종사의 정체는 바로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입니다. 제 원래는 파일럿이었죠. 아셨어요? 네, 전 알고 있었습니다. 오호. 1939년 육군 정찰기 조종사로 활동한 뒤 국제우편 항공기 조종사로도 일한 베테랑 조종사였던 생텍쥐베리. 베테랑이었던 그가 아무런 무전도 없이 사라진 데다가 심지어 그 어디에서도 그의 시신이나 정찰기의 파편조차 발견되지 않자 그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사실 경력이 되게 많은 베테랑이었거든요. 네. 뭔가 소설처럼 사라지셨어요. 그러니까 무전도 없이. 그러니까. 네. 감쪽같이.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걸까? 자, 먼저 생텍쥐베리의 자살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생텍쥐베리가 평소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증언했고요. 그리고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독자들은 그가 작품 속 어린 왕자처럼 그의 별을 찾아 자살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사실 뭐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판타지도 있고 또 약간 쓸쓸하기도 해서 네. 죽음에 대한 뭔가 환상적인 의미 부여를 하기가 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실종된 지 54년 뒤인 1998년 프랑스 마르세유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의 그물에 은팔찌 하나가 감겨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고요. 인식표가 있었네. 그렇죠. 2004년 생텍쥐베리가 탔던 정찰기의 제조 번호가 찍힌 부품까지 발견되며 실종 60년 만에 미스테리했던 그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한 남성의 충격적인 고백. 제가 생텍쥐베리의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독일 공군 조종사였던 호르스트 리페르트가 1944년 7월 31일 프랑스 남부 해상을 비행하던 중 P-38 라이트닝을 발견하고 격추했고 이후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자신이 격추한 비행기 조종사가 생텍쥐베리였음을 알게 됐다고 인터뷰한 것이죠. 왜 하필 또 시간이 한참 지나서 60년이 지난 2008년에 이걸 또 밝힙니까? 포화 속 전쟁 미스터리 19 4위를 공개합니다. 나치 1급 전범의 이중 생활. 아르헨티나의 산부인과 의사 헬무트 그레고르, 파라과이의 알프레도 마이엔, 브라질의 수의사 볼프강 게르하르트. 사는 곳, 직업, 이름도 모두 다르지만 사실 이들은 모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바로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였습니다. 맹겔레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친위대의 장교이자 의사로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상대로 끔찍한 인체 실험을 자행한 1급 전범입니다. 진짜 정말 인간에게 포기한 악마 중에 악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인간적이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독일의 패망을 직감한 맹겔레는 아우슈비츠를 탈출해 도주했지만 결국 연합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맹겔레는 나치 친위대가 아닌 독일 국방군 복장을 하고 가짜 신분증을 제시, 감쪽같이 신분 세탁을 해 연합군을 속였습니다. 이후 그는 고향 바이에른에서 4년간 농부 행세를 했습니다. 잘도 도망쳤죠. 교활한 거죠. 근데 4년이나 고향에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자 위기를 느낀 맹겔레는 1949년 아르헨티나로 도주. 이번에도 역시 헬무트 그레고르라는 가명으로 여권을 발급해 유능한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했습니다. 대단하다. 교활했어. 와, 아니 사람을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죽여놓고 저기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체포가 안 됐어요? 자, 1960년 이번에는 알프레도 마이엔이라는 이름으로 파라과이로 도주. 그 다음엔 우루과이로 도주하며 신출귀몰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정보는 또 알고 미리 도망을 친 거지? 사격의 인맥이 뭐 엄청났겠죠. 아 진짜 좀 악마 같은. 근데 아주 남미에서 그냥 이 나라 저 나라로 아주 잘도 도망 다녔네요. 짜증난다. 1959년 맹겔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도피처는 브라질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는 볼프강 게르하르트라는 친구의 이름으로 이 마을에 정착했던 것이었습니다. 무려 30여 년간 도피하며 나름 행복한 인생을 산 맹겔레. 그러나 그를 찾아냈을 때 맹겔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인 1979년 68세 나이에 수영을 즐기다가 심장마비로 익사한 맹겔레. 너무 편안하게 가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악행을 생각했을 때.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에이. 근데 이것도 뭐 조작됐다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것도 그러게. 사실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죽은 척하면서 딴 데로 또 도피했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저 사람의 있죠, 생각을 있죠. 보면. 있죠. CIA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 유골을 꺼내 DNA 조사를 한 결과 그의 정체는 죽음의 천사 요제프 맹겔레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A급 전범이 천수를 누리다가 집에서 편하게 놀다 죽은 게 너무 짜증나요. 와, 근데 어떻게 도망 다녔는지 정말 기가 막혀. 포화 속으로 19, 16위 공개합니다. 인류를 감동시킨 한 마을의 유산. 2020년 12월
오스트리아에 거주하던 90세 노인 에릭 슈밤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망하기 전 200만 유로, 한화 약 27억 원을 프랑스의 작은 마을 르샹봉의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거 출신으로 자기가 살던 옛날에 태어났던 고향에 기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이 노인은 오스트리아 출신인데요. 그가 르샹봉 마을에 유산을 남긴 이유, 그의 유언장에 따르면 나치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켜준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내 재산은 장학금과 청소년 지원 등에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라며 감사함을 전했는데요. 사실 르샹봉 마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를 피해 도망친 많은 유대인을 숨겨준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도 나치가 프랑스를 침공하자 수많은 유대인이 박해받을 것을 우려한 마을의 목사 부부 앙드레와 마그다가 발벗고 나섰고요. 여기에 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 마을 전역은 유대인들의 피난처가 됐고요.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아이들의 교육까지 도맡았는데요. 그리고 나치의 불시습격이 닥치면 유대인들을 더 깊은 숲과 시골에 숨겨주는가 하면 때론 마을 주민들이 조를 짜서 마치 첩보 영화처럼 비밀리에 중립국인 스위스로 호송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전쟁이 없었다면 그냥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었을 거예요. 근데 숨겨준 것뿐만 아니라 교육도 시켜주고 뭐 옷도 만들어주고.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렇죠. 대단하네요. 이 르샹봉 주민들은 나치가 협박하고 때론 그들의 총에 안타깝게 희생되기도 했지만요. 총구가 겨눠지는 그 순간조차 단 한 사람도 유대인들의 위치를 발설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전쟁의 포화 속에서 르샹봉 주민들이 나치로부터 지켜낸 사람들 약 5천 명 중 유대인이 무려 3,500명. 르샹봉 마을 사람들은 전쟁 기간 동안 나치의 박해를 피해 숨어든 수많은 유대인들을 품어줬고요. 그래서 그 유대인 중 한 명이었던 에릭도 그 고마움을 평생 간직했다가 마을에 유산을 남기며 은혜를 갚은 겁니다. 저 마을 주민들의 후손들이 또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그분에게 또 보답을 할 거고 계속 선순환되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 얘기네요. 다시는 저 마을에 이제 비극적인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화 속으로 씹고 13위 공개합니다. 천사가 준 마지막 선물. 2005년 12살 소년 아흐메드 하티브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하티브. 안타깝게도 뇌소 상태에 빠지며 의사는 하티브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고민하던 하티브의 아버지는요. 아들의 장기 기증을 결심. 그리고 얼마 뒤 이식 수술이 시급했던 3명의 소녀가 각각 하티브의 심장, 폐, 간을 이식받았고요. 덕분에 세 소녀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어린아이가 또 많은 걸 주고 세상을 떠났네요. 정말 힘든 결정하셨습니다. 덕분에 또 소녀들이 건강하게 새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수술이 끝난 뒤 이식을 받은 세 소녀의 부모들은 네? 아니 우리 아이에게 이식해준 게 팔레스타인 소년이라고요? 장기 기증자가 팔레스타인 소년이란 사실을 듣고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들이 놀란 이유, 사실은 장기 기증을 받은 세 소녀가 이스라엘인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수십 년 동안 영토 분쟁, 서로 포탄을 쏘아대는 사이 양국의 영토는 피로 물들었고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양국이 지독한 앙숙인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던 팔레스타인 소년이 적국인 이스라엘의 소녀들에게 장기를 기증한 겁니다. 기증자인 하티브는요, 팔레스타인 제닌의 난민 캠프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놀던 중 하티브를 무장대원으로 오인한 이스라엘군이 총격. 심지어 하티브가 이스라엘 군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하티브의 아버지는요. 팔레스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들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인 소녀들에게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는데 서명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 좀 이제 총 겨누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네요, 진짜. 저는 하티브가 그럴 수 있는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서로 싸우면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팔레스타인인 12살 소년 하티브, 3명의 소녀를 비롯해 총 6명의 이스라엘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는데요.
비록 억울하게 눈을 감았지만 적국에 죄 없는 이들에게 큰 사랑을 베푼 소년 하티브. 부디 전쟁 없는 그곳에선 행복하게 웃고 있길 바랍니다. 포화 속으로 19, 9위를 공개합니다. 최전선에서 만난 모모.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총을 둘러맨 채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아주는 두 사람은 다름 아닌 아빠와 딸. 부녀가 2년 만에 전쟁터에서 재회한 모습입니다. 2012년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인 IS의 공격을 받은 시리아 코바니 지역. 평범한 농부였던 파루크의 딸 퍼비는 어느 날 가족들에게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아빠, 전 우리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IS와 맞서 싸워야겠어요. 그 길로 퍼비는 쿠르드 여성 민병대에 입대. 이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의 연락이 끊겼는데요. 이후 전쟁은 더욱 악화되면서 퍼빈의 가족들도 난민이 되어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서로의 생사만 겨우 전해 듣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부 전선에서 활약하다 북부로 돌아온 퍼빈은 거리에서 우연히 군복에 총을 맨 아버지를 발견. 아버지 파루크 또한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9개월 전에 민병대에 입대했던 겁니다. 아이고, 전쟁 때문에 그냥 한순간에 이산가족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들. 근데 이게 사실 2년 만에 재회라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 만난 거니까 이게 미래도 없고 기약도 없는 또 언제 이별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이 비극이 저 온 가족을 다 그냥 싸움터로 몰아넣은 거예요. 다 찢어놓은 거죠 뭐. 이후 퍼비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저 두 분이 어쨌든 이렇게 나선 이유는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 이 마음 하나로 저렇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냥 전쟁이 없었다면 평범한 농부로 또 그의 딸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저렇게 힘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역시 또 그 질문을 하게 되네. 누굴 위해 이러고 있는 건가? 네. 납치된 아들과의 모모. 2014년 IS는 소수 민족이었던 야지디족이 이단 종교를 숭배하는 이유로 그들의 터전이었던 이라크 북서부 지역을 점령, 핍박과 학살을 자행했고요. 그들의 사륙전으로 부족원 55만 명 중 약 45만 명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됐고 수천 명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둔 노파 자글라의 가족 또한 야지디족으로 IS의 포로로 붙잡히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이고. IS에 의해서 야지디족이 학살되고 있는 와중에 가족들이 다 또 IS에 붙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사는 아예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정말 다행히도 자글라와 4명의 자녀는 IS로부터 간신히 탈출에 성공. 아유 다행이네. 캐나다로 이주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아. 그렇게 잃어버린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애를 태우던 중 2017년 7월 자글라는 온라인에 퍼진 IS 포로 구출 상황이 담긴 영상 속에서 잃어버린 두 아들 중 한 명인 에마드 타모를 발견. 자, 영상 속 에마드는 앙상하게 마른 모습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지만 엄마 자글라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 엄마 바로 알죠. 야, 근데 헤어진 아들을 저렇게 영상 속에서 딱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게다가 근데 깡 말랐다 그랬잖아요. 흙먼지 뒤집어 쓰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어쨌든 근데 살아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감사했겠어요.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자글라는 난민단체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캐나다 정부도 가족의 재회를 도왔는데요. 이에 에마드는 무사히 캐나다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3년 만에 애타게 그리던 가족과 재회. 어머머 만나는 순간이에요? 네, 그 순간입니다. 아들이 온 거구나. 건강하다 그래도. 그래도 많이 회복했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생사도 몰랐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거의 뭐 포기할 만한 상황. 3년 만에 지금 만난 거잖아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정말. 전쟁이 아니었다면 이별할 일도, 타국에서 기적적으로 재회할 일도 없었을 가족들.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헤어졌던 모두가 무사히 재회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포화 속으로 19, 6위를 공개합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모모. 1944년 6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의 박격포 사수로 참전한 19살의 미군 로버트 레빈. 전장에서 그는 독일군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는데요. 그 사이 포로가 돼 적인 독일군의 야전병원으로 후송, 응급수술을 받으며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요.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하고 포로 수용소로 이송된 레빈은 내가 포로로 잡히다니. 난 이제 끝이야. 독일군의 포로가 됐다는 사실에 죽음을 직감, 절망했는데요. 그가 절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 사실 레빈은 유대인으로. 당시 독일은 유대인 대학살을 자행했었기에 만약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최악이네요, 최악이야. 당시에 뭐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집단 학살하던 상황이었잖아요. 게다가 포로로 그냥 잡힌 상황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레빈은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아 포로에서 해방,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탈출했나요? 오. 아니면은 연합군이 어. 그 지금 수용소를 이렇게 탈환을 해가지고 어. 구출해 준 거 아닐까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모든 건 야전병원에서 레빈의 응급수술을 담당했던 독일 군의관 에드가르 볼 덕분이었습니다. 볼은 레빈의 수술을 집도하기 전 아니 이건 유대인 표식이잖아. 레빈의 군번줄에서 레빈이 유대계임을 뜻하는 알파벳 H가 새겨진 것을 발견했고요. 레빈이 혹여나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갈까 걱정이 됐던 군의관 볼은 다른 독일군이 군번줄을 보지 못하게 일부러 없애버렸던 겁니다. 야, 그래도 의사 선생님의 그런 본문을 다른 분이 있었네요, 진짜. 근데 사실 그 연합군이 독일군과 적군이었기 때문에 저쪽 의사면은 보고를 하면 했지. 그렇죠. 그대로 그걸 남이 입장에서. 봤으면 그냥 같이 가는 가스실이에요, 거죠. 그냥 가스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지. 그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 미국에서 종전을 맞이한 레빈은 제대와 동시에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타국의 땅에서 죽을 고비를 넘긴 지 38년 만인 1982년 처음으로 프랑스 노르망디를 방문. 생명의 은인인 볼 군의관을 찾아 나섰지만 아이고, 안타깝게도 볼은 몇 년 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대신 레빈의 가족은 지금까지 군의관 볼의 가족과 꾸준히 연락하며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명이다, 명이. 진짜로. 그래도 좀 더 살아 계셨으면 만나서 포옹이라도 하셨을 텐데. 그러게. 뭐 적군 아군도 다 각자 입장에서 적군 아군이지 뭐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 소중한 것이고. 예.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포화 속으로 19 5위를 공개합니다. 전쟁터에 내몰린 소년들의 첫 임무. 2016년 시리아. 12살 소년 나시르가 지하터널에서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난 못해. 엄마 보고 싶어요. 죽고 싶지 않아. 사실 나시르는 이슬람교의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 IS에 잡혀온 소년병 중 한 명이었습니다. 12살 초등학생 나이 아닙니까? 5학년. 그 나이한테 총을 주고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고. 그런데 말입니다. IS는 소년병들에게 더욱더 끔찍한 짓을 자행했습니다. IS는 소년병들을 차출한 뒤 우리는 너희를 사랑해. 너희 부모보다 우리가 너희를 더 잘 보살필 수 있어.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건 이교도들이야. 처음에는 안정감을 준 뒤 서서히 이교도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주며 아이들을 세뇌시켰습니다. 이후에 12살 나시를 포함한 소년병들이 IS로부터 받은 첫 임무. 너희의 부모도 이교도다. 그러니 너희의 부모를 죽여라. 이제 우리가 너희의 유일한 가족이야. 부모를 죽이라고 강요한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가게 만들어서 자기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부모를 죽이는 게 그 단계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IS는 소년병들을 인간 방패 취급을 했습니다. 전투 최전선에 폭탄 조끼를 입은 소년병들을 투입, 자살 폭탄 공격을 지시했는데요. 만약에 소년병들이 응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는 등 가혹한 폭력을 행사. 가까스로 IS에서 탈출한 소년병들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냥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뭐 아이들을 전쟁에 이용해서 얻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이겨서 뭐예요? 미래가 없는데. 이기는 게 다인 사람들이죠. 죄 없는 아이들을 살인 무기로 사용하는 비극적인 전쟁, 미래의 희망을 짓밟은 재앙일 뿐입니다. 포화 속으로 19, 3위를 공개합니다. 1985년에 열린 제57회 아카데미 시상식. 배우 행은고르가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박수갈채를 받았는데요. 유명 배우인가요? 사실 행은고르가 출연한 영화 킬링필드는 캄보디아 양민 학살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는데요. 그리고 배우 행은고르의 원래 직업은 배우가 아닙니다. 캄보디아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오잉? 그러니까 캄보디아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니까 캄보디아인이 출연을 한 건 알겠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 영화에 출연했다고요? 베트남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하자 캄보디아에서도 친미 정권이 세력을 잃었고요. 그 사이 친미 정권에 대항했던 공산당 무장 조직 크메르 루즈가 반등. 이 크메르 루즈는 세력 확산을 위해 화폐, 사유재산, 종교 모두 폐지하고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농민 천국을 구현하겠습니다. 도시인들을 농촌으로 강제 이주시켰는데요. 캄보디아의 상류층으로 산부인과 의사의 삶을 살던 엘리트 행은고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상류층이라고 해도 무슨 잘못이에요? 그냥 열심히 사셨던 거죠. 열심히 사셨던 건데 의사 선생님인데. 새 정권 세우겠다는 빌미로 이제 망가뜨린 거네요, 인생을. 은고르가 목격한 현실은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하자 야생 들개들이 시신에 덤벼드는 처참한 광경도 숱하게 봤는데요. 심지어 뭐야? 너 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없어? 이게 딱 봐도 배운 놈이구만. 이놈 죽여! 지식인을 탄압하기 위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뿐 아니라 그저 안경을 썼다는 이유로 심지어 손이 하얗다는 이유로 지식인이라고 추정 수많은 사람을 고문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는데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란 직업을 철저히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은고르. 그는 임신한 아내가 조산을 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조차도 혹여나 의사라는 신분이 탄로 날까 봐 숨죽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핏덩어리나 다름없는 자신의 아이와 아내를 혼자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정권에 대한 그 반감을 애꿎은 민간인들한테 해소를 한 거네요. 여담이지만 저때 너무 많이 지식인들을 죽여서 아직까지도 국가 재건에 애를 먹는데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던 은고르는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탈출. 태국 국경지대의 난민 캠프에서 난민들을 돕다가요. 1980년 미국으로 건너간 뒤 캄보디아의 양민 대학살을 그린 영화 킬링필드 제작 소식에 출연을 결정. 그 후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 새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분만큼 제대로 그 참상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 조언도 많이 했을 거고. 그러니까요. 배우로 성공한 은고르는 이후에도 꾸준히 캄보디아 난민들을 도왔고요. 전쟁의 비참함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하지만 그는 안타깝게도 1996년 2월 어느 날 밤 의문의 죽음을 당하며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또 미스테리구나 또. 어쨌든 크메르 루즈의 학살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생존자로서 그분이 주었던 영화와 활동이 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전쟁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한 은고르. 그가 늘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지구 어딘가에서는 전쟁으로 눈물 흘리는 희생자들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